네, 안녕하세요. 기술 트렌드의 변화, 프레임워크 그리고 AM 이야기를 이제 발표하게 된 장미영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발자로 시작해서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개발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거나 따로 좀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AM 시작해 보기라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요즘 AM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새로 생각하는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이제 같은 이름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책 이름을 말하긴 좀 그런데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게 트렌드가 될까?'라는 게 매해 인제 책이 인제 약간 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그런 관련된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트렌드 2024나 디지털 트렌드 뭐 세계 트렌드가 한국에서 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트렌드 변화의 책들이 올해 유난히 많이 나온 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도 있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 AI의 챗GPT처럼 엄청난 속도로 발전된 영역들도 있고 또 인제 어떤 부분들은 인제 코로나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에 인제 성장이 멈췄던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트렌드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트렌드를 넘어서 기술 트렌드는 항상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인제 조금 더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인제 그래서 그런 관련된 얘기들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인제 가트너는 인제 10대 전략 기술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의 기술을 보면 사실 좀 신기한 게 매해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3 년이나 2024 년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저희가 모든 일상에서 남녀노소 사실은 예전에는 기술이라고 하면 특정 영역의 사람들만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알죠. 네, 챗GPT로 뭐 편지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숙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AI라는 게 정말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인제 가트너도 2023 년에 이어서 2024 년에도 이제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들은 사실은 인제 기술이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가트너가 보통 이런 이거 10대 기술을 내놓는 거 10년 동안에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마도 그 기술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보편화된 생성형 AI 그다음에 AI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신뢰나 리스크 보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진강 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이 부분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구분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빌더의 부상이라고 해서 플랫폼 엔지니어링 우리가 개발을 좀 더 쉽게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개발을 쉽게 하면서 또 다른 그런 비즈니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진강 개발도 있고 또 인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보호, 투자 보호 영역이 있는데요. AI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는 인제 이게 우리에게 나쁜 영향이나 잘못된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제 머신 커스터머나 그다음에 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근데 가트너가 말하는 이런 AI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쪼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올해 인제 한국 IDC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로 인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사실 지금 올해 여러 가지로 이제 AM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업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단순히 인제 사실은 데브옵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속하게 배포를 하고 신속하게 딜리버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단순한 신속성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의 요구를 잘 반영하면서 또 민첩성, 타임 투 마켓을 빨리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개발과 배포의 효과성 그리고 다양한 내가 만든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연동과 확장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쳤다라고 하면 이제 AM이 나오면서 더 이상은 이제 향후 관리 용이성까지 충분히 고려된 그런 개발 방법들을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제 기술 분야가 아닌 비즈니스에서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니즈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기술도 더 변하고 그 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AM 같은 경우는 단순히 최신의 기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IT 조직,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팀의 구조가 지금 기존의 구조, 중앙 집중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구조에서 좀 더 변화가 돼야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구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신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잘게 나누어서 함으로 인해서 기민하게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기술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그다음에 컨테이너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그런 프레임워크랑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데브옵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발하는 이런 시장에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 왔냐라고 인포큐에서 매해 이런 기술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기능 위주의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나 아키텍처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해서 실제 업무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실제 니즈를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순환돼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포큐에서는 이제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뭐 얼리 메이저리티, 레이트 메이저리티라고 하는데 2022년, 2023년 모두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신규 버전도 소개해 주셨고 각종 사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실 표준 프레임워크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처음 만들어진 기술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신기술, 그리고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시장에서도 그런 개발 환경이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사실 그런 게 맞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2009년에 버전 1.0이 나온 뒤로 모바일이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소스나 환경들이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뭐 오픈소스 추가 JDK가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스프링 부트와 또 이제 사실 표준 프레임워크가 UI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SP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템플릿이나 이런 곳에서도 리액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확장되고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 변화를 이야기할 때 기술 부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술 부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오래 쓸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기술을 하려면 많이 고민하고 많은 에포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해결 방법까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중간에 사실은 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한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떤 개발을 하거나 무슨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늘 같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제약사항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보여지는 거는 일부분
이고 그 일부분을 나는 반드시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물 밑에는 저런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언젠가는 문제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결된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 부채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기술 부채를 단순히 적용된 기술이나 코딩 문제뿐이 아니라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확산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부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아주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적인 재작업 비용이 더 들게 되고, 또 추가적인 재작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예 손을 못 대고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아슬아슬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계속 해결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이유들은 뭐냐? 사실 기존의 코드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스파이트 코드라고 해서 정말 복잡하게 알 수 없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거나, 확장되기 어려운 아키텍처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제 개발이나 딜리버리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딜리버리에도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이 타이틀리 커플드라고 해서 그렇게 연결돼 있거나, 뭐 또 화면들이 뭐 반응형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 리소스도 확장하기 어려운 그런 자원 제한이 있다, 아니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스케일 아웃이 되게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 생각해 보면 시스템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정말 남녀노소가 다양한 기능들의 시스템들을 뭐 학교, 공공기관, 뭐 민간,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시스템은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잘 운영되는 것들도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보통 저희 나라가 보니까 그때 좀 찾아보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런 쯤에는 새로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많은 시스템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술을 거기다 바로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 저희가 기술 부채라고 합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측면에서 이런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오래된 코드. 근데 잘 돌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면, 우리가 리팩토링 하는 개념으로 소스 코드를 열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얘는 JDK 자바를 올릴 수도 없고 새로운 그런 클라우드에 올리기에는 너무 무겁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사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이거였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오래될수록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왜 그러지? 사실 뭐 옛날 사람들이 더 못 만들진 않았을 텐데, 사실 최초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받았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 당시는 너무너무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 코드가 추가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가 되고, 근데 그게 원래의 목적과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그 오래된 코드를 수정할 때 32%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5년이 지나면 70%, 10년이 지나면 90% 계속해서 그걸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수정해야겠다라고 하면 버리지 않는 이상 이제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인지, 또 그중에 좀 자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게 뭔지, 또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어느 것 이 세 가지 모두 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래된 코드들, 이런 것들의 시스템들을 잘 개선하고자 하는 게 지금 최근 많이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AM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부분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최신 언어, 기존에 뭐 사실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언어 랭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신 언어로 올리고, 또 프레임워크가 기존에 뭐 서블릿 방식의 또 뭐가 있을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예전 버전이라고 하면 그걸 올리고, 뭐 그 정도로 같은 계열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경우긴 한데요. 그리고 또 기존에 온프레미스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노후된 장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신규 장비로 옮기거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기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언어, 프레임워크, 인프라 전환 등을
전환 등 이렇게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자체가 저희가 AM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M을 진행하면 그러면 뭐가 좋냐? 사실 저희가 AM이라고 표현만 하지 않았지 과거에도 계속 시스템 개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용어를 썼었죠. 뭐 차세대라든지 고도화라든지. 근데 차세대나 고도화는 AM과는 분명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차세대는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비즈니스는 가져오되 모든 기술이나 자원들을 두고 오는 거죠. 새로 만드는 게 차세대 형태가 되고, 고도화인 경우에는 기존의 기능들은 그대로 두고 추가되는 기능이나 확장을 올리는 게 있겠죠. 사실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에다가 기술만 더하는 기능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AM은 기존에 우리가 비즈니스는 너무 잘 되고 있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거를 새로운 기술들을 앞으로 계속 반영하고 또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빠르게 딜리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AM입니다. AM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됐던 기술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조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그런 랭귀지들을 바꾸면서 기술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AM을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협업 방법들을 바꾸고 개발하는 구조도 바꾸면 통해서 팀워크랑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고, 또 그런 구조들을 개선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너무 타이틀하게 묶여 있다거나 사용하지도 않는데 공통 코드를 계속해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민첩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또 확장성 또한 계속해서 늘릴 수 있고, 또 사실 AM을 하면서 가장 큰 점은 지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바꾸고 싶다라든지 구조를 확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AM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강화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도 그렇지만 상용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보면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해서 더 이상 이 버전은 저희가 기술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솔루션 회사나 오픈 소스는 더 이상 걔를 현재 살아있는 라이브러리로 보지 않는데 우리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M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제 보안도 더 강화되고, 또 비용 또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기술 지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오픈 소스가 아니라고 하면 계속 그걸 유지보수하는 데는 다른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부가적인 비용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의랑 이제 실제 적용하면 어떤 것이 좋다는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AM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했던 거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버를 다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클라우드로 올릴 때 이제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런 접근 방법 중에는 이제 그런 운영 체제를 바꾸는 리호스팅 방법이라든지 성능이나 그런 기능들을 개선하는 리팩토 방법이라든지 아예 그냥 변경을 하는 리바이스, 또 재개발을 하거나 이제 전환을 하는 리플레이스 방법도 있고요. 또 플랫폼 자체를 바꾸는 리플랫폼이나 혹은 기존에 우리가 뭐 투티어나 제대로 된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보시는 이 아키텍팅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비즈니스는 유지하되 그런 기술들을 개선해서 이제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화를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주요 이제 고려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클라우드겠죠. 어디서나 확장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클라우드가 있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환경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뭐 서로 간에 너무 호출을 많이 한다던가 데이터 한계가 너무 무겁게 올라간다던가 사용하지도 않는 데이터들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데브옵스는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이제 기존의 서비스가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모놀리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각각의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MS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해서 또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제 단순히 클라우드가 아니라 컨테이너 기반으로 또 우리가 서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버리스 기반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인제 AM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이론적인 얘기도 드리고 "트렌드가 이렇다. 개발하면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쪼끔 유사한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말은 이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 리호스팅이라는 방법이 어렵다거나 혹은 뭐 클라우드가 어려워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고민할 때 가장 큰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AM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시스템 지금 이 시점에 2023년 12 월에 가장 좋은 기술셋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가장 좋아.' 뭐 프론트엔드는 리액트가 요즘 많이 쓰이잖아. 리액트에다가 뭐 이것저것 붙여서 이렇게 쓰면 되고 뒤에는 누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니? 요즘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직접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트를 쓰고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우리 시스템이 너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만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AM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스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 적용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지? 자바를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다행히 자바 버전이 1.5 이상은 되는데 지금은 표준 프레임워크 1.0이 나왔을 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지금은 표준 프레임워크가 오늘 인제 신버전을 발표해서 4.2 버전이잖아요.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근데 표준 프레임워크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알기로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서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 뭐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올리실 수 있는데 그럼 비즈니스는 어땠나? 이 과거에 처음 만들었을 때 CS 프로그램을 간신히 외부로 옮긴 건 아닌가? 또 여기에 그때 당시에 썼던 OSS가 과연 지금까지 OSS로 살아 있을 것인가? 또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적용했나? 화면에서 쿼리 날리는 건 아닌지. 또 프로그램은 아키텍처 이게 엄청 좋은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키텍처도 만들고 개발 표준도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과연 모든 개발자가 그런 규칙을 준수해서 만들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 시스템이 현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우리 시스템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AM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던 중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레드햇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시스템 근데 제가 아까 AM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지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지를 통해서 뭐 질문지는 사실 뭐 여기 있는 걸 꼭 다 갖다 쓰시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 조직이 과연 AM을 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이 과연 이런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AM을 하면 좋겠습니다. AM은 사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우리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기술 트렌드의 변화랑 프레임워크 그리고 AM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